토요일이 되어 엠버는 비숍 하버에서 뉴욕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다. 규칙적인 덜컹거림에 몸을 맡기고 평일 근무의 엄격한 규율과 거리가 먼 마음이 편안해지는 몽상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머리를 기댄 채 이따금 눈을 뜨고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기차에 처음 탔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 그녀는 7살이었다. 미주리의 여름 가운데서도 가장 후덥지근한 7월이었고 기차 냉방 장치는 고장나 있었다. 엠버는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검은색 긴 소매 원피스를 입은 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등을 꼿꼿이 세운 채 무릎을 꼭 붙이고 있었다. 밝은 갈색 머리카락은 늘 그렇듯 말아올리고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특별한 날에만 하는 귓볼을 달라붙는 작은 진주 귀걸이였다. 엠버는 외할머니 장례식도 특별한 날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워레스버그의 지저분한 역에 내리자 바깥 공기는 기차 안 공기보다 숨막혔다. 어머니의 오빠인 프랭크 외삼촌이 마중 나와 있었고 그들은 외삼촌의 낡고 작은 파란색 트럭에 불편하게 구겨 탔다. 땀, 먼지, 눅눅함이 뒤섞인 냄새와 가죽 시트가 갈라져 살을 파고들던 느낌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그들은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 권태로워 보이는 나무집이 있고 앞마당에는 녹슨 농기구가 들어찬 작은 농장, 콘크리트 블록 위의 낡은 자동차, 휠이 빠진 타이어, 부서진 금속 상자를 지나갔다. 그들이 사는 곳보다 훨씬 우울해서 엠버는 동생들처럼 집에 남았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딸들이 장례식에 참석하기는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데려오지 않았지만 그나마 엠버는 슬픔에 예를 표할 정도의 나이라서 동행하게 되었다. 그녀는 끔찍한 주말 동안 있었던 행사 대부분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형편없이 허름한 주위 풍경만은 잊혀지지 않았다. 갈색과 빛바랜 노란색이 칙칙 가득해서 칙칙한 외곽 거실에는 속을 너무 많이 채운 듯한 안락 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 의자에 외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턱수염이 까칠하게 자란 외할아버지는 내의와 얼룩진 카키색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엄하고 음침한 표정이었다. 엠버는 외할아버지를 보고서 어머니의 무기력과 상상력 부족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었다. 바로 그때 어린 엠버의 마음속에 뭔가 다르고 나은 삶에 대한 꿈이 싹 텄다. 눈을 뜨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나며 서류 가방으로 그녀를 쳤다. 그제야 엠버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황급히 핸드백과 재킷을 들고 기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엄청난 승객 무리에 합류했다. 선로에서 중앙홀까지 걸어가는 길은 질리는 법이 없었다. 수년 전에 그 우중충한 기차역과는 정말 대조적이었다. 그녀는 밖에서 기다리는 도시의 풍경과 소리를 예고하듯 반짝이는 역내 상점 앞을 천천히 지나갔다. 그리고 잠시 뒤 역을 나서 42번가를 따라 5번로까지 몇 블록을 걸어갔다. 매달 한 번씩 하는 이 순례는 이제 너무도 익숙해져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었다. 엠버는 언제나 뉴욕 국립도서관 중앙 열람실에 가장 먼저 들렀다. 그녀는 긴 독서용 탁자에 자리 잡고 앉았다. 높은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엠버는 천장이 그려진 아름다운 프레스코화를 넋을 보고 쳐다보았다. 오늘은 벽을 타고 높이 쌓여있는 책에 특히 기운을 얻었다. 그 책을 보자 노력만 하면 원하는 지식은 모두 쉽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듯했다. 그녀는 이곳에 앉아서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읽고 알게 되었다. 엠버는 20분 동안 말없이 가만히 앉아서 거리로 돌아갈 마음의 준비를 한 다음 나가서 5번로를 걸었다. 거리에 늘어선 명품 매장을 지날 때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베르사체, 펜디, 아르마니, 루이비통, 해리 윈스턴, 티파니, 구찌, 프라다, 까르띠에 같은 매장이 이어졌다. 모두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류 고가 부티크였다. 엠버는 매장마저 들어가서 부드러운 가죽과 이국적인 향수 냄새를 들이마셨고 화려한 견본품 용기에 담긴 채 보는 이를 내태우는 벨벳처럼 부드러운 값비싼 크림을 살갗에 문질렀다. 그리고 나서 디올과 샤넬 매장 앞에 멈춰서서 쇼윈도 마네킹이 입은 은색과 검은색이 섞인 하늘하늘한 드레스를 보며 감탄했다. 그녀는 드레스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 옷을 입고 머리를 높이 올리고 완벽하게 화장한 다음 남편의 팔짱을 끼고 연회장에 들어서서 스쳐가는 모든 여자의 질투를 받는 자기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녀는 버그도프 굿맨과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플라자 호텔이 나올 때까지 계속 북쪽으로 걸었다.
붉은 카펫이 깔린 계단을 올라 화려한 로비로 가고 싶었지만 오후 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고 배가 고팠다. 힘들게 번 돈으로 맨해튼에서 미술관에 가고 점심까지 사 먹을 여유는 없어서 집에서 조촐하게 음식을 챙겨왔다. 58번가에서 길을 건너 센트럴파크로 간 다음 붐비는 도로와 마주한 벤치에 앉아 봉투에서 건포도와 경과가 담긴 봉지와 작은 사과를 꺼냈다. 그리고 서두르는 사람들을 보며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서 부모라는 음울한 존재와 따분한 대화 속에서 예측할 수 있는 뻔한 일상에서 탈출하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수백 번 생각했다. 어머니는 엠버의 야심을 이해하지 못했다. 엠버가 분수를 읽고 닿을 수 없는 곳에 가려 한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상황에 빠질 뿐이라고 말했다. 엠버는 자기 생각을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마침내 모든 것을 떠났다. 원래 계획한 대로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공원을 지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으로 가서 오후를 보낸 다음 이른 저녁 기차를 타고 코네디컷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지난 2년 동안 미술관 구석구석을 다니며 예술 작품을 살펴보았고 작품과 예술가에 대한 강의를 듣고 영화도 보았다. 처음에는 지식이 너무 부족해 주눅들었지만 예술가, 그 역사, 거장들에 관한 책을 모조리 빌려 읽으며 체계적으로 한 단계씩 밟아나갔다. 그는 매달 새로운 정보로 무장하고 미술관을 다시 찾아 책에서 읽은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 덕분에 이제 가장 박식한 미술평론가를 제외한 모든 사람과 상당히 직접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미주리 좁아 터진 집을 떠난 그날부터 그는 자신을 새롭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왔고 매우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편안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녀의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얼마간의 시간을 보낸 뒤에 그녀는 평소 마지막으로 들르는 미술관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틴토레토의 작은 습작 앞에 한참 서 있었다. 이 스케치는 얼마나 여러 번 보았는지 기증자 이름에 뇌리에 박혀 있었다. 잭슨과 데프니 페리시 부부가 기증한 소장품. 엠버는 마지못해 돌아서서 새로 시작한 알베르트 코이프 전시회로 향했다. 비숍 하버 도서관에 딱 한 권 있는 코이프에 관한 책을 읽은 뒤였다. 코이프는 처음 들어본 화가였는데 그가 얼마나 다작했고 유명한지 알고는 깜짝 놀랐다. 그는 전시장을 둘러보다가 책에서 보고 매우 감탄해서 실제로 볼 수 있기를 바랐던 폭풍우 치는 도르트레흐트의 마스강을 보았다. 생각보다 훨씬 훌륭했다. 그녀 가까이에 서 있던 노부부도 그림에 푹 빠져 있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부인이 엠버에게 말했다. 상상 이상이에요. 엠버가 대답했다. 이 그림은 코이프의 여느 풍경화와 매우 달라요. 남자가 말했다. 엠버는 계속 그림을 보며 말했다. 네, 하지만 코이프는 네덜란드 항구의 장대한 풍경도 많이 그렸죠. 코이프가 성서 속 장면이나 초상화도 많이 그렸다는 거 아세요? 그래요? 몰랐어요. 엠버는 전시회에 오기 전에 책 좀 읽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들 향해 미소만 짓고 자리를 옮겼다. 그녀는 우월한 지식을 뽐내는 순간이 좋았다. 그리고 잭슨 페리시처럼 문화적 신미안을 자랑스러워하는 남자 역시 그런 순간을 좋아하리라 생각했다.